그날 밤 세상은 그녀를 완전히 버리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구석, 한 여자가 떨리는 팔로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는데요. 아기는 울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밀린 월세 통지서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어요.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통장 잔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죠. 아가야, 이제 엄마에겐 버틸 돈도 희망도 없단다. 그녀는 속삭였지만 아이는 계속 울부짖었어요. 그 순간 아주 위험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이 세상에서 우리 둘이 함께 사라지면 어떨까? 희망 없는 내일이 무섭고 끝없는 불안이 목을 조여오고 있었죠. 바로 그때 조용한 새벽을 깨우는 똑똑 노크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에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바르셀로나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라고 자주 말했었습니다. 푸른 바다, 오래된 건물들, 바쁘게 움직이는 거리들, 모든 게 엽서처럼 보였었죠.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사진을 찍고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한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명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제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었죠. 좋은 아침입니다, 바르셀로나. 제 목소리는 항상 밝고 에너지 넘쳐 보였어요. 뉴스를 전하고 날씨를 알려주고 사람들의 출근길에 미소를 줄 수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도 들려드리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 인생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좋은 직장, 괜찮은 아파트, 예쁜 옷들, 잘 알려진 이름까지. 하지만 그들은 제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는 보지 못했었어요. 밤이 되어 불이 꺼지고 도시가 조용해지면 저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앉아 있곤 했었습니다. 제 옆에는 조용히 자고 있는 제 어린 딸이 있어요. 그 아이는 제 세상이었고 제 마음이었으며 제 모든 것이었죠. 하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대학교에 다닐 때 저는 아이 엄마가 되었었습니다. 너무 어렸고 무서웠으며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었죠. 남자친구는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떠나버렸었어요. 부모님은 멀리 살고 계셔서 도와주실 수 없었고 결국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공부도 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아이도 돌보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텼었어요. 매일 새벽이 되기 전 눈을 떴습니다. 서둘러 아침을 준비했어요. 딸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나서 급히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수업에 늦지 않으려고 항상 뛰었었어요. 학교에서는 최대한 평범해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친구들에게 웃어 보이고 필기도 열심히 했었고 교수님 말씀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속은 항상 지쳐 있었죠. 잠이 부족해서 눈이 시리고 아기를 안고 다니느라 허리가 아팠으며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었습니다. 이번 달 월세를 낼 수 있을까? 딸아이가 또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 생활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어떤 날은 수업 중간에 그냥 울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참고 참으면서 버텼었죠. 남들 앞에서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시절에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사람들에 대해서요. 솔직히 저는 한국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차갑다. 감정을 잘 안 드러낸다. 우린 너무 다르다.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음식도 언어도 생활 방식도 알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했었죠. 저 사람들은 나와 달라. 지금 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지만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추운 아침이었어요. 딸아이가 밤새 아파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또다시 수업에 늦어 허겁지겁 강의실로 들어갔었죠. 가까스로 자리에 앉으니 수업이 막 시작되려던 참이었어요. 머리는 엉망이었고 다크서클은 짙게 내려와 있었으며 손까지 떨리고 있었지요. 그때 옆자리에 처음 보는 사람이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젊은 남자였어요. 깔끔한 옷차림에 짧은 검은 머리, 따뜻해 보이는 갈색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민준입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저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었죠. 이제 또 나를 이상하게 볼 사람이 하나 늘었군. 그런데 그 사람이 예상 밖의 행동을 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자기 노트를 살짝 제 쪽으로 밀어주는 거였어요. 글씨가 정말 예뻤습니다. 모든 글자가 또렷했고 도표도 완벽했어요. 필요하시면 같이 보셔도 돼요. 그가 조심스럽게 속삭였어요. 저는 어리둥절해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왜 도와주지, 나를 불쌍하게 보는 건가, 동정하는 건가. 저는 노트를 자기 쪽으로 더 끌어당겼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를 믿지도 않았고요. 어차피 그는 그냥 한국 사람일 뿐이었죠. 제 인생에 대해 뭘 알겠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강민준이라는 사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본문도 빠짐없이 모두 포함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에 지친 눈, 떨리는 손으로 급히 강의실로 들어가곤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민준 씨는 이미 자리에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 사람은 항상 저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었어요. 조용하고 부드러운 미소였었죠. 크게 웃지도 않았고 가식적이지도 않았어요. 그냥 따뜻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말해주기도 했었어요. 엘리사 씨,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었어요.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웠거든요. 잘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이런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친절하지? 뭘 바라는 걸까? 저는 쉽게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었어요. 그동안 상처를 준 사람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거리를 두고 있었죠. 하지만 민준 씨는 계속 친절했었습니다. 딸아이가 아파서 수업을 빠질 때마다 그는 항상 노트를 챙겨 놓아 주었어요. 왜 결석했는지 묻지도 않았어요. 부담 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노트를 내밀면서 부드럽게 말했었죠. 혹시 필요하실까 해서요. 그 사람의 노트는 정말 완벽했어요. 깨끗하고 또렷하고 읽기 쉬웠어요. 어떤 때는 교수님보다 더 잘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노트를 옮겨 적다가 결국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랑 잘 알지도 않잖아요. 민준 씨는 또 조용히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학교 생활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가끔은 그냥 누군가가 조금 도와주는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렇게 따뜻한 말을 들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몇 주가 더 지났어요. 조금씩 저는 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그는 주로 식당 구석에 앉아서 혼자 책을 읽거나 한국어로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그가 뭔가 빨갛고 매운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냄새가 꽤 강했어요. 그건 뭐예요? 저도 모르게 물어봤습니다. 이거요? 김치예요. 그의 눈이 살짝 반짝였어요. 한국에서는 아주 흔한 음식이에요. 저는 얼굴을 살짝 찡그렸어요. 냄새가 좀 특이하네요. 민준 씨는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건강에도 좋고 맛있어요.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음식이랑 같이 먹어요. 그 사람의 웃음소리가 은근히 듣기 좋았습니다. 가끔 수업이 끝나고 버스 정류장까지 같이 걸어가기도 했어요. 그는 서울의 바쁜 거리들, 높은 빌딩들, 조용한 산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많은 음식을 나눠 먹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요. 생각보다 그들이 그렇게 차갑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했었죠. 어느 비 오는 오후였어요. 그날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딸아이가 밤새 또 기침을 해서 잠도 거의 못 잤고 서점 아르바이트도 바빠서 허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가방을 챙기는데 민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엘리사 씨, 괜찮으세요? 저는 애써 미소 지으며 거짓말했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눈물이 갑자기 차올랐어요. 참으려 했는데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얼른 손으로 닦으며 부끄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민준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안에는 따뜻한 샌드위치와 주스 한 병이 들어 있었지요. 뭐라도 드셔야 해요. 힘내셔야죠. 저는 그 봉투를 바라보며 손이 떨렸어요. 이렇게 챙겨준 사람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 밤 딸아이를 재운 후 창가에 앉아 빗속의 바르셀로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손에는 빈 샌드위치 포장지가 들려 있었고 민준 씨의 조용한 친절함이 떠올랐어요. 처음에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차갑게 굴었을까? 왜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를 판단했을까? 스스로가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저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던 걸요.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었어요. 조금씩 그를 믿기 시작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 사이엔 더 깊은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찾아왔어요. 밤은 더 길어졌고 바람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딸아이는 이 계절만 되면 자주 아팠어요. 아직 너무 작아서 작은 감기조차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밤 모든 일이 한꺼번에 꼬여버렸어요. 보모가 전화를 걸어와 못 온다고 했어요. 집세도 이미 밀려 있었고 약을 살 돈조차 부족했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딸아이가 열이 펄펄 끓으면서 계속 울고 있었던 거였어요. 작고 빨간 얼굴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조용히 속삭이며 흔들어 주었어요. 괜찮아, 아가. 엄마가 여기 있어.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너지고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오래된 창문 틈으로는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고 있었고 허리는 쑤셨고 머리는 어지러웠으며 가슴은 커다란 돌덩이에 눌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그때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냥 우리 둘 다 사라져버리는 게 더 나을지도 몰라. 얼른 고개를 흔들어 그 어두운 생각을 떨쳐내려 했어요.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절망감이 두터운 담요처럼 저를 꽁꽁 감싸고 있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어요. 하지만 어디로 갈 데도 없었습니다. 그때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깐 굳어버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누가 온 걸까? 조심스럽게 딸아이를 안은 채 문을 열었어요. 문 앞에는 민준 씨가 서 있었어요. 숨이 차 보였고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붙어 있었지요.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작은 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은 열렸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말없이 조심히 안으로 들어왔어요. 테이블 위에 봉투를 내려놓았죠. 그 안에는 따뜻한 수프, 해열제, 그리고 기저귀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드디어 겨우 속삭였어요. 오늘 수업 안 나오셔서요. 걱정했어요. 민준 씨는 딸아이의 이마를 살짝 짚어보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지금 약을 먹여야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약을 먹이는 걸 도와주었고 저는 아기를 안고 있을 때 따뜻한 수프를 떠먹여 주었어요. 조용히 부엌에 어질러진 것들도 치워주었어요. 말없이요. 결국 딸아이의 열이 조금씩 내려갔어요. 아이의 숨소리가 다시 고르게 변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민준 씨는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정말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감사 안 하셔도 돼요. 친구니까요. 친구. 그 말이 저에겐 낯설게 들렸어요. 진짜 친구를 가진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왜 항상 이렇게 친절하세요, 민준 씨? 그는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누구나 누군가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서 그래요. 제 가슴이 살짝 아려왔어요. 그 순간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졌던 한국인들에 대한 생각들 차갑다 멀다 다르다 모두 틀렸었어요. 민준 씨는 친절했고 참을성 있었으며 따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 제가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처음 보고 있었어요.
그 밤 제 안에 무언가가 영원히 변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저와 민준 씨 사이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한 동급생이 아니었어요. 진짜 친구가 되었었죠. 함께 공부하고 함께 식사하고 때로는 몇 시간씩 그냥 앉아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었어요. 민준 씨는 한국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서울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했었어요. 높은 빌딩들, 빠른 지하철, 아름다운 한강. 그리고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시던 음식들도 말해주었죠. 뜨거운 떡볶이, 부드러운 만두, 그리고 항상 빠지지 않는 김치.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더 알고 싶었거든요. 들을수록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도 해보고 사진도 보고 기사도 읽고 심지어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을 이상한 나라로 보는 게 아니라 생동감 있고 역사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곳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수업 끝나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민준 씨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습니다.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세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게 바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얼마 동안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아예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담담하려고 애썼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가 떠나는 게 싫었어요. 아직 이별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셔야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 후 며칠은 너무 빨리 흘러갔어요.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요. 어느 저녁 민준 씨가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러 제 아파트에 왔어요. 간단한 음식을 같이 만들고 웃고 다가오는 이별 이야기는 일부러 피했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조용히 딸아이가 자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이 자랐네요. 민준 씨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도와주셨잖아요. 민준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강했어요. 저는 그저 곁에 있었던 것뿐이에요. 또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붙잡고 싶었지만 그건 제 욕심일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 씨와 함께 공항으로 갔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웃는 사람, 우는 사람, 손을 흔드는 사람들. 탑승구 앞에 서서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엘리사 씨. 멀리서 온 저에게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아니에요, 민준 씨. 오히려 제가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꽉 끌어안았어요. 쉽게 놓을 수 없었어요.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행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미소를 남기고 그는 게이트 안으로 걸어 들어가 사람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아이는 뒷좌석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요, 민준 씨. 그땐 몰랐어요. 우리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시간이 흘러갔어요. 민준 씨는 떠났지만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매일 제 안에 남아 있었어요. 딸아이는 키가 크고 말을 배우더니 학교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라디오 방송국에서의 제 일도 점점 더 잘 되어 갔어요. 바르셀로나 사람들은 제 목소리를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바르셀로나. 매일 아침 방송에서 이렇게 인사했어요. 마치 모든 게 완벽한 것처럼 미소 지으며 말했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그 사람이 그리웠어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어머니는 괜찮아지셨을까? 혹시 나를 떠올릴 때도 있을까? 그래도 인생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고 저도 그 흐름을 따라가려고 애썼어요. 어느 날 아침 직장에서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동료 중 한 명이 휴대폰으로 음악을 틀고 있었는데 처음엔 별로 신경을 안 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들려왔어요. 부드러운 멜로디, 낯익은 선율, 한국어로 부르는 백만송이 장미였어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그 노래였습니다. 예전에 민준 씨가 이 노래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노래라고 했었죠. 어느 날 밤 함께 공부하다가 그 사람이 한 소절을 직접 불러주기도 했었어요. 지금 그 노래를 듣자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의 미소, 목소리, 그리고 친절함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수많은 질문이 마음속에 맴돌았어요. 왜 한 번도 찾아보려 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 사람도 지금 친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혹시 나를 그리워하고 있진 않을까? 생각할수록 마음은 점점 더 간절해졌어요. 다시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커졌어요. 단순히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아직 그 사람을 깊이 아끼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직장 동료 수진 씨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한국 혼혈이었고 저희는 친한 친구였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자 수진 씨는 조용히 듣더니 부드럽게 웃었어요. 엘리사 씨, 한국에 가보세요. 한국에요? 깜짝 놀라며 되물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어도 못하고 만약 못 찾으면 어쩌죠? 수진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한 번도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그때 만약에라고 후회할 거예요.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박혔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손이 떨리는 채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결제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자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는구나. 며칠 동안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 있었어요. 만약 못 찾으면 어쩌지? 혹시 날 잊어버렸으면, 혹시 이미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꼭 가야 한다는 걸. 이건 단순히 민준 씨를 찾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렸던 제 자신을 찾으러 가는 길이기도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기다려줘요, 민준 씨. 한국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 이 먼 길을 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가 살짝 충격과 함께 착륙했어요. 저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을 걸어 나가는데 마치 거대한 숲속의 작은 새가 된 느낌이었어요. 표지판들은 모두 한국어였고 안내방송은 빠르고 낯설게 들렸어요. 사람들은 바쁘게 지나가며 어디로 가야 할지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서 캐리어를 꽉 쥐고 있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작고 무섭고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민준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속삭였어요. 한 걸음씩. 서울의 작은 호텔에 머물렀어요. 창밖으로는 도시가 수천 개의 알록달록한 불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밤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울은 잠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떠나기 전에 수진 씨가 건네준 종이 한 장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그녀 사촌이 운영하는 카페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메모리 레인. 몇 번이나 길을 헤매고서야 겨우 조용한 골목 안에 있는 그 카페를 찾았어요. 작은 나무문 앞에는 예쁜 꽃들이 놓여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서니 신선한 커피와 달콤한 빵 냄새가 가득했어요. 카운터 뒤에는 한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를 닮은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혹시 정우 씨 맞으세요? 수진 씨 사촌분? 엘리사 씨시죠?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영어로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주는 걸 들으니 눈물이 날 뻔했어요. 자리에 앉아서 저는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준 씨와의 우정, 그가 도와줬던 밤, 그리고 그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정우 씨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데 서울은 워낙 넓어서 찾기가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도 해볼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정우 씨는 전화를 걸고 인터넷을 뒤지고 친구들에게 물어봤어요. 민준 씨가 다녔던 대학교에도 가보고 피아노를 좋아했으니까 음악학교도 찾아봤고 카페와 음악바도 둘러봤어요. 하지만 어디서든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모르겠어요.
희망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저녁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잠시 쉬려고 작은 커피숍에 들어갔어요. 카운터 뒤에 계시던 할머니가 다정하게 웃으며 따뜻한 유자차를 주셨어요. 달콤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들려왔어요. 부드러운 멜로디가 배경음악으로 흐르고 있었어요. 백만송이 장미. 심장이 덜컥 뛰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혹시 이게 신호일까? 할머니가 제 표정을 보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공연이 있어요. 특별 피아노 쇼. 가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전단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손이 떨리며 글자를 읽었어요. 오늘 밤 강민준 백만송이 장미 라이브 피아노 공연. 그 사람이었어요. 그날 밤 작은 공연장에 앉아 있었어요.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불이 어두워지고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무대 위로 그가 걸어 나왔어요. 민준 씨. 머리는 조금 짧아졌고 더 성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다정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그가 피아노 앞에 앉아 백만송이 장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자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첫 만남, 그가 도와주던 밤, 공항에서의 이별, 모든 기억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졌어요.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어요. 공연이 끝난 후 사람들은 줄을 서서 그와 인사했어요.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민준 씨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았을 때 눈이 크게 열렸어요. 잠시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엘리사? 네, 저예요. 우리 둘 다 눈물을 흘렸어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와 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왔네요. 와야만 했어요. 한 번도 잊은 적 없거든요.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세월이 모두 녹아내렸어요. 그 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몇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이야기, 고생,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까지 나눴어요. 민준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도 엘리사 씨의 집이에요. 그 순간 처음으로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우리 이야기는 그날 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건 시작이었어요. 백만송이 장미 아래서 피어난 사랑 이야기.